지금은 전략이 바뀐 거죠. 시장의 기대를 직접 들어가서 꺾는 게 아니라 시장이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사람들의 낙관론이 굉장히 강하대요. 이 낙관론이 존재하고 생각보다 고용도 튼튼하고 하면 어쩌면 큰 고통을 안 받으면서도 물가를 제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미국 경제 관련해서 특히나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 예.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 진짜 많이 놀랬고요. 진짜 많이 놀랬고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저 앞에 5자 봤을 때 저는 5만인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가 틀렸지? 근데 이제 뭐 외신에서도 이거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 나중에 이게 리비전이 나오더라도 일단 그 자체가 쇼킹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1월 그리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바뀔까 바뀌어봤자 그렇죠. 거기서 뭐 20만 원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더라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용지표 보면서 굉장히 쇼킹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는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나오기 전과 후에 생각이 좀 바뀌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어차피 보는 뷰는 똑같으니까 이제 뭐 저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는 시장이 약간 좀 연준에 대해서 조금 좀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기대를 좀 많이 한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제 결국에는 이 고용 지표가 워낙 또 세게 나오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연준을 조금 더 딸려가는 느낌들이 좀 나죠. 그러니까 그 되게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FOMC가 딱 끝난 다음에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월이 너무 좀 비둘기는 아니지만 덜 매파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시장에선 자산 가격이 많이 뛰어오르는 게 작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주가 반등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서 만났던 건 8월 말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그 차가운 얘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8분짜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고 되게 원론적인 매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런 정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제 굉장히 큰 환호성을 질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는 주목을 좀 했었는데 시장이 이제 그래서 지난주 FOMC가 끝난 다음에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주가는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는 급락을 했고 달러는 급락을 했어요. 이게 딱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지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제 파월 의장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인터뷰 이후의 반응을 좀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주가는 급등을 했거든요. 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듣고 또 덜 매파적이니까 똑같았는데 반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달러가 강해졌어요.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FOMC 때나 이번 인터뷰 때나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다르잖아요. 주가는 똑같은데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이 다르게 반응해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고용을 전후해가지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그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성장이 좋으니까. 달러가 강해지겠죠. 미국이 훨씬 강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처럼 누군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상이몽. 뭐냐면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도 있지만 채권 및 외환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동상이몽을 할 수도 있죠. 채권이나 외환시장은 연준의 의도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둘이 다른 페이스를 보일 가능성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저도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업종을 보면 되거든요. 주식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업종을 보면 되는데 보통 성장이 세게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나스닥보다는 다우나 S&P 상승률이 조금 더 높죠. 근데 나스닥이 훨씬 많이 뛰었거든요. 이번에도. 인터뷰 이후에도. 이거는 뭐냐면은 통화정책 피벗에 대한 기대를 주식시장은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한 2%씩 뛰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게 뭐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고용지표가 나온 이후에
미국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달러의 방향성이 조금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금리의 방향성이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요게 저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동상이몽이다. 그런다고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렇죠. 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요즘에 사실 주식 시장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AI잖아요. 네. 팀장님도 AI 잘 아시죠? 잘 몰라요. 아니 뭐 AI 팀이시지 않았었나 전에? 아, 그런 업종을 그랬었잖아요. 한 적은 있었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요즘의 분위기는 AI 가지고 어제 뭐 구글도 7%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영향받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관련주들이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막 이런 애들이 생기. 어제는 바이두 막 이런 애들도 AI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 내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AI 자체에서 예를 들어 구글이 그 샘플로 내놓은 것들이 테스트베드에서 퀴즈를 못 맞춰가지고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그런 기대감하고 되게 증거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지금 무언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되게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업종 자체가 그 AI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이고 미래의 큰 먹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너무 빨리 땡겨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성장이 있는 것으로 막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수익에 대한 의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의지? 그게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사람인 이상. 그렇죠. 작년에 NFT 때도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물론 NFT보다 이게 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NFT 때도 저도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다 실체가 있다는 얘기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실체가 있다 없다 뭐 AI가 맞다 틀리다 이것보다는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형태의 바이 더 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마음의 심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정책을 그렇죠. 쓸 때 또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관심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좀 중국 리오픈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 속도로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일단 첫 번째는 9.1에서 6.5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내려가는 속도는 마찬가지로 느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역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작년 1분기 너무 세게 뛰었으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건 맞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장도 이제는 YOY보다는 MOM을 많이 보려는 것 같아요. 전월 대비를 이제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를 많이 보겠죠. 에너지 가격이 좀 사라진 걸로. 뭐 요즘 보니까 이제 코어 중에 진코어, 찐코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임대료 빼놓고 한번 계산해보자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이번에 파월 의장 인터뷰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거의 주목을 안 했지만 어떤 표현이었었냐면 이게 서비스 가격이라든지 고용 사이드에서의 이 인플레이션 이거는 어쩌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조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스트럭처럴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구조적이라는 얘기는 템퍼러리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럼 임금 상승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이 막 흘러내리더라도 임금이 탄탄하게 안 흘러내리면 다 같이 흘러내릴 때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오는 것 같지만 버텨주는 놈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물가의 하락 속도가 예를 들어서 5%나 한 4.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 1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점에서 30점을 가는 거 하고 70점에서 90점 가는 거는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9에서 6으로 내려올 때의 난이도와 5에서 2로 내려갈 때의 난이도 이거는 분명히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제유가를 봐도 한 77, 78불 정도 하거든요. 이게 11월, 12월에 70불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에너지 가격에서의 하락 요인이 어느 정도 이거 이제 받쳐줄까? 전년 대비로는 받쳐주겠죠. 근데 전월 대비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까? 그럼 저는 조금 에너지 가격에서의 하락 요인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최근에 좀 뛰고 있어요. 네, 일단 저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료가 이제 낮아질 것이다. 여름부터는
그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죠. 임대료가 왜 낮아졌을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들도 거기는 결국에는 부동산 소유를 했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가 임대료라는 걸 갖다 산출을 하는 건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크게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임대료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뒤늦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이제 예측을 이제 그런 막 마켓 분석이나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하지만 그 분석의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의 이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측하실 때 다음 달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거고 뭐 이런 가정을 하시진 않잖아요. 예. 만약에 주택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쩔어 있다면 임대료 내려오겠죠. 반등한다면? 그럼 이제 약간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내려온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올 수 있겠죠. 반등한다면? 중고차 가격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떨어진다면은 중고차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중고차를 또 사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최근에 꼬리를 살짝 말아 올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과연 9.1에서 6.5로 내리 찍은 게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공급망이 풀려준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사이드에서 풀려준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 맞는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수요 사이드를 눌러준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눌렀냐면 자이언트 스텝 4번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4.5가 넘어갔어요. 그럼 4.5, 저기 10년짜리 국채 기준으로 4.5%로 때린 거고 강달러는 원달러 환율은 1440원으로 때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금리와 강달러로 인플레이션 9.1짜리를 후려치니까 인플레이션이 흔들린 거잖아요. 지금도 그 강도로 과연 때리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5, 3.6이잖아요. 1% 가까이 내려왔죠. 환율이 1440원에서 지금 1260원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1230원이었고.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스카이 간다. 고3 1월에 나 스카이 간다. 네가 어떻게 갈 건데?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하루에 3시간 잔다. 21시간 공부한다. 밥 먹는 시간 제외 20시간 공부한다. 이게 목표예요. 진짜 20시간 공부한 거예요. 진짜 와 이제 앉은 자리에 막 피도 안 나는 사람이 진짜 20시간 공부하니까 딱 7월 모의고사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100점 만점에 95점 넘으면 이제 가는 건데 70점을 찍은 거죠. 근데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70점 갔으면 10점씩 더 오르면 11월에 수능 시험은 만점 110점이다. 만점 넘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승리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3시간만 공부하고 21시간 잔다.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갈까?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밑에 공부하고 이 시장하고 같냐 이제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비유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크게 승리를 선언해 버리면 그래서 자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금리가 다시 바닥에 붙고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약해져 버리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만약 존재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막 하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가 아니라 무언가 지금 제가 21시간씩 공부하던 애가 이제 3시간씩만 공부를 하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를 질문 주셨을 때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질 거냐, 아니면 내려가다가 멈출 거냐, 뭐 둘 다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질 것 같고 당장 1월 달부터 그럴까요? MOM으로는 느려지게 될 것 같은데 뭐 1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게 실제로 그 지표에 투영돼서 나타나려면 시차가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 질문으로 바꿔서 들어보면 애가 이제 70점까지 올라와서 80점, 90점 하다가 결국 몇 점으로 끝날 거냐 수능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플레가 9%에서 내려오다가 어디서 멈출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뭐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시계열에 따라 다른 건데 재수, 삼수, 사수 하면 가냐? 그러면 가죠. 2% 가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확신해요. 여기서 근데 재수는 또 뭘까?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건가요? 2년, 3년 가는 거죠. 70년대, 80년대 재수, 삼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케이스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4에서 5% 에어리어에 들어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아하. 예를 들어서 멈춘다가 아니라 내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세츄레이션처럼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만 리버스 세츄레이션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세츄레이션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렴하는 함수가 나타나게 되면 내려가는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저도 후자를 좀 바라보는 거고 그러면은 어쩌면 올해 연말이면 2% 찍을 거야 라고 기대했던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가 갑자기 급감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는 게 고용 시장은 좋은데 얘들이 지금 저축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신용카드 쓰는 거 보면은 네, 맞아요. 돈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비가 급감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예, 클리프죠. 예, 그러니까 서머스도 그 얘기를 한 거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축률이 막 내려왔다가 최근에 4%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저축을 다시 하나? 그게 아니라 이제 쓸 만큼 써서 더 쓰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소비를 안 하는 거지.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축이 거의 끝물에 다가온 건데,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사람마다 저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저축이 쏠려 있다라면, 그렇죠. 다른 쪽에서 그 밑에 층에서는 저축이 올라왔지만 여기서는 저축이 안 올라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정도 지표의 변화만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쓸 만큼 많이 썼나? 이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축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과연 저축을 언제 쓸까? 금리가 낮을 때 저축을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쓰겠죠. 근데 금리가 지금 높다고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저축이 계속 줄어들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가 브라이트하면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굳이 저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직장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를 거잖아요. 오를 거라는 희망이 있죠. 네. 강한 기대를 갖고 있죠. 오를 건데 그러면 주식에서 엄청 벌 텐데 이거 아껴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저축이라는 건 미래의 불안감을 위해서 쟁여놨어야 되는 방패막인데 어려울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평시 써버리는 거죠. 왜냐면 계속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그때 주식으로 좀 오르면 메우면 되지. 이런 낙관론들도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정부가 또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그 소비 절벽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근데 연준에서도 그 비슷한 걸 인식을 하고 있겠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겁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8월 달에 잭슨 홀처럼 때리질 않았고 이번에는 오히려 그냥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언젠가는 잘 맞겠죠.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애를 가르치는데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애가 과열되면은 때리고 주저앉으면 달래주고 이렇게 계속 달래고 때리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는 달래고 오늘은 때리고 어제는 달래고 오늘은 때리고 계속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 걸리면.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저 사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이런 거죠. 난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할 거야. 애들이 안 믿어요. 에이. 근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해. 진짜 딸려가는 거죠. 나 하루에 3번만 밥 준다. 에이, 우리가 배고프다 하면 더 줄 거면서. 아니, 3번만 주죠. 계속 3번만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진짜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딸려가겠죠. 그러니까, 연준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higher for longer 로 갈 거야. 에이, 아니면서. 예전엔 말 들어. 이게 아니라 higher for longer. 에이, 아니면서 higher for longer. 아니면서 higher for longer.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하고의 기대를 알아서 시장이 연준의 기대에 붙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잭슨 홀 때 크게 갈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75bp 2번 때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11월에 국채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속도 조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보라고 쫄보라고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작년 8월에는 카드가 있었죠. 네. 75bp씩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만약 그렇게 나오면 뭘로 던질까요? 긴축을 뭘로 던질까요? 그리고 4.75나 돼 있는 상태에서 뭘 던질 수 있을까?
던져봐야 양적 기축 2배 늘린다. 근데 그러면 국채 시장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이 바뀐 거죠. 속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이어 for 롱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올리는 것도 한두 번 정도 더 올릴게. 그리고 이대로 사우나탕에 들어온 거죠. 사우나탕에 들어왔더니 애들이 70도 온도인데 훅 숨을 막히지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견디면 되지 뭐. 이 정도는 뭐 금방 나갈 텐데. 얘기하는 거죠. 2시간 할 거야. 설마 2시간? 설마 2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몸에 90도 견디는 것보다 70도로 2시간 견디는 게 더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주는 얘기하는 게 올라가면 때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달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 이거야 라는 여기 붙어. 그래서 시장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FOMC 한 다음에는 채권 시장이 믿질 않았어요. 아이고 올해내 금리 인하 2번. 근데 저 고용지표 나온 이후에는 많은 걸 따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 5.25까지 갈 거다라고 연준이 얘기했던 베이스 시나리오 따라 붙었죠. 그러면서 금리도 뛰고 달러도 뛴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금리 인하 한 번 할 거라고 12월 달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대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직접 들어가서 꺾는 게 아니라 시장이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연준이 쓰는, 그래야지 이 커뮤니케이션이 지속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수시로 빨리빨리 버릇을 고쳐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롱거를 가기 위해서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이런 형태로 가면 다들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다 죽어. 이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12월 달 FOMC 끝나고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스텝이 뭐냐면 연준 위원들 말고 특별 리서처들이 조사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의사록에 나오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망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생각보다 침체가 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가계 재무 상태가 우리 예상보다 탄탄하대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낙관론이 굉장히 강하대요. 주가가 오를 거란 낙관론,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란 낙관론. 이번 FOMC 회의에서? 아니죠. 이번이 아니라 12월 달에 FOMC 의사록이 나온 거예요. 예. 의사록을 보면 스태프들이 했던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근데 잠깐 보시면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그쵸.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기대, 병원에 들어가도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술을 잘 견디고 치료가 빨리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유격훈련하면 마지막 시간엔 소리가 막 크게 나와요. 맞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끝나니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 낙관을 갖고 있는 거죠. 낙관을 갖고 있으면 굳이 낙관을 깰 필요가 없어요. 세게 때려도 버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인플레를 제압을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처럼 너무 그냥 한순간 힘들어서 훅 주저앉는 그런 침체,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낙관론이 존재하고 생각보다 고용도 튼튼하고 하면 어쩌면 큰 고통을 안 받으면서도 물가를 제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준 입장에서는 이 낙관론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디플레이션은 낙관론으로 막고 인플레이션은 속도는 조절했으니까 하이어 for 롱거로 잡고 그래서 이 안에 가둬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좀 고민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렇죠. 예, 그럼 따라오겠죠. 예, 연준이 자기들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 결국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게 놔두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또 뒤통수 뭐 이런 걱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가 우리의 기대를 꺾었기 때문에 뒤통수가 아니라 원래 걔네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라봐 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원로 이사 같은 경우는 뒤통수에 준하는 얘기를 한 거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할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얼마까지 올려요?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0.5 더. 이거죠. 그럼 내가 기대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얼마까지 올려요? 언제까지 올려요? 이거잖아요. 핵심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이제 원로 이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연준 내에도 파괴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블라드나 월러나 에스더 조지나 이런 사람들인데
에스터 조진 이번에 어차피 나가셨고, 블라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망신당하니까 약간 입김이 줄어든 거고, 파월한테 혼났을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다 금리 인하 피번 얘기 나오고 있다고. 네가 우리 긴 블라드가 빨리 올리고 빨리 내려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내년 말이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고 했던 게 블라드가 거기서부터 불집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포워드 가이던스를 너무 세게 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블라드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쏙 뺐어요. 아마 혼났겠죠. 그럼 이제 사실 작년에 말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월러 하나 남았는데 월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기대보다 더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니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근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내버려 둬. 뭐 그것도 나쁘진 않으니 뭐 이런 정도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괴리를 작년 8월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11월 달에 속도 조절 들어갔을 때, 야, 8월 달에 그렇게 말해놓고 왜 11월 달에 또, 또 잘해줘? 이런 느낌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3개월 전 그러면은 이번에 또 세게 나오면은 8월에 갈고고 11월 달에 달래고 2월에 갈고, 그럼 3개월 단위로 뭐 사람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그런 쪽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달러의 전망도 그렇고 금리 전망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제가 뭐 숫자로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네,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을 생각을 해보면 강달러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것도 연준한테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해지면 미국 국채 시장도 흔들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머징 시장은 다 초토화될 것 같고 이거 강달러의 폐해가 만만치 않다. 그게 G20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심한 강달러를 경계를 했던 거죠. 인플레이션 잡다가 초과상단 다 태우겠다. 그랬더니 이제 약달러를 살짝 전환시켰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약달러를 만드는 거죠. 한 달 만에 200원을 끌어내리니까. 근데 너무 빠르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시장에 훈풍을 불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약달러로 가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떤 거냐 하고 레벨대가 어떠냐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레벨대는 과거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higher for longer도 환율에서도 먹힌다는 겁니다. 금리나 환율이나 하이어 for 롱거 쪽으로 계속해서 붙일 것 같아요. 그럼 하이어가 얼만데? 그럼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높아진 레벨에서 과거보다 높아진 레벨에서 아마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주겠죠. 그러면 상단은 얼마일까? 이머징 시장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레벨? 이걸 찾겠죠. 그러니까 G20에서 보여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환율이 뛰어 올라갈 때 달러가 강해지는 거를 경계할 만한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되돌려질 거라는 이유를 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 이머징은 더 힘들어질 거고 G20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달러가 약해질 것 같은 요인들이 보이잖아요. 좋아졌죠. 많이. 그러면은 작년처럼 상단으로 막 찍어버리지 못해요. 막 위로 못 밀어 올려요. 무서워서. 겁나니까 어디서 뭐가지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상단이 어느 정도에서 막히게 되겠죠. 근데 하단도 너무 많이 뚫고 내려오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롱거가 진짜 계속해서 롱거 이게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박스에 가둔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오래 갈도록 할 텐데 이 박스의 레벨 자체가 과거의 환율 레벨보다는 올라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연준이 좀 고민하는 것 같고 금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도 하이어 for 롱거의 핵심은 하늘로 찍겠다는 게 아니라 높게 만든 다음에 이 높은 레벨에서 일정 수준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고 어제 이제 윌리엄스가 얘기한 거는 실질금리 차원에서 보면 하이어하게 유지를 하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물가가 많이 내려오면 그렇죠. 금리를 조금 내려도 실질금리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물가의 동향을 보면서 낮춰서 실질금리가 바뀌지 않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금리는 실질금리 사이드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1번 환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러의 레벨 자체를 높여서 그걸로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견제하는 방법 장기전으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때려잡으려고 하지 이걸 한 번에 확 그냥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괜찮을까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준이 막 그렇게 세게 무섭게만 안 한다고 하면은 네네.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금융 환경 자체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무언가 한 방향으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는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시장이 높아진 금리와 높아진 달러가 오래 유지되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사우나 들어왔는데 30도, 40도, 50도, 60도 올라가면서 그 공포가 있는 거죠. 나 타 죽나? 이 공포에서 70도가 딱 멈춘 다음에 70도에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안 타 죽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이걸 견딜 능력이 있는지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여태까지 견뎌왔었던 게 막연한 기대였다. 내 체력은 약한데 막연한 기대였다라고 하면 나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이 정도면 가뿐하지 라고 한다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뭐 금리가 막 올라간다는 그 환경하고는 이제 약간 다른 성격의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길어지게, 좀 그렇죠. 장기적 예. 사우나탕에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연준도 그 얘기 하잖아요. 리세션이 우리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순다. 이게 우리 시나리오 아니다. 네. 보이콧 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잖아요. 만약 잘 풀려줘서 진짜 운이 좋으면 시장이 탄탄한데도 물가가 쫙 내려올 수도 있겠죠. 유가가 한 20% 가면. 20% 가면.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아니 웃으실 게 아니라 보시면 130에서 70 내려왔잖아요. 네. 70에서 20 내려오면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두 개가 같나?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마음속으로. 그렇죠. 그게 9에서 6 내려오는 거하고 5에서 2 내려가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유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신 적이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유연하게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언제나 강조하시지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렇게 가는 게 좋죠. 그렇게 쭉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네네. 제가 항상 이효석 아카데미 특히 이효석 위원님은 이효석 기자님은 워낙에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워낙에 또 이 시각이 굉장히 참신한 신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료 많이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렇게 좋은 의견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언제든지 또 도움이 필요하실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